사회복지 정책론 6장입니다. 길버트 테렐은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분석한다고 할 때 우리의 초점, 분석의 초점이 그 정책의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가,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과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의 산물이 뭐죠?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자체를 분석한다. 이럴 때는 과정의 산물을 분석한다 해서 산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산물 분석으로 정책 자체를 분석하고자 할 때 이 정책이 자원을 누구에게 할당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자원 할당의 대상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급여를 제공하는가, 그러니까 제공되는 급여의 형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는가, 전달 체계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정을 사용하는가, 재정 혹은 재원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자체를 분석하는 산물 분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요 얘기들 있잖아요. 정책을 분석할 때 선택의 차원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정에서는 공공재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재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걸 혼합할 수도 있는데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정책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정책은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정책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분석할 때의 접근 방법은 크게 과정을 분석할 수도 있고 산물로서의 정책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 정책의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길버트 테렐은 일단 시작을 합니다. 프로세스, 프로덕트, 그리고 퍼포먼스에서 이것을 3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고 관련이 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국기법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든지 장기 요양보험법 제정에 관련 영향을 준 뭐 예를 들어 요인들 중에 이익 집단들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과정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산물 분석은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정책 대안 자체, 이것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선택 차원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혹은 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대상은 할당, 그 다음에 급여의 형태는 급여, 그리고 누가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제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공공 전달 체계도 있고 민간 전달 체계도 있는 거죠. 재정도 공공 재원이 있을 수 있고 민간 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각각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 대상의 문제는 뭐가 되죠?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할당 체계를 분석한다는 거네. 그러면 산물 분석이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를 분석하고 싶은데, 자, 얘는 누구에게 자원을 할당하는가? 누구죠? 가입자죠. 그러면 보험 가입자는 뭘 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입이 의무인 것처럼 보험료를 내는 것도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를 한 사람이 기본으로 이제 그 위험이 닥쳤을 때 급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급여를 주는가? 현금을 줄 수도 있고 현물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물 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프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 요양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현물 급여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제공이 되는 요양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급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달체계는요, 공공전달체계로 공단이 있을 수 있고 민간 전달체계는 민간의 다양한 요양기관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은 당연히 사회보험의 주된 재정은 보험료지만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급여를 이용할 때 병원이나 약국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특정의 제도를 누가 무엇을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 어떤 재원을 사용하여 이제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과 분석이에요. 모든 정책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책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즉 결과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둡니다.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책과 실제 문제의 변화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규명과 관련된 조사 방법론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자활사업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탈수급률을 비교를 해서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이 높은지로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근로장려를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에서 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장려세제라고 하고요. 우리 정책론의 맨 마지막 챕터에서 노동 관련된 복지정책에서 근로장려세제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on the income tax 이걸 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국세청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거기에 몇 프로로 소득을 그러니까 소득세를 징수하는 받아가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올라갈 때까지는 소득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급을 해서 네가 조금 더 근로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일정 선까지는 돈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근로를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를 근로장려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누구의 저소득 근로자의 그래서 저소득 근로자의 실제로 근로 장려를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분석을 한다면 얘는 성과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특정 정책이 실제로 탈노숙을 하도록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보육 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은 다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산물 분석이죠. 정책 그 자체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선택 차원은 뭐가 있다? 누구에게? 이게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할당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급여 체계고요. 누가 전달 체계 그리고 어떤 돈으로 재원 체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예요. 할당 체계입니다. 다 주자, 보편, 골라서 주자, 선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중에서도 사회적 효과성 우리가 앞에서 정책을 평가할 때 기준들 중에 사회적 효과성의 핵심은 뭐다? 사회 통합이에요. 사회 통합 효과를 높이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주는데 이런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모두 다 주는 보편주의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주의에는 사회 통합의 효과 혹은 사회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선별주의 같은 경우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모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만 예산을 쓰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 높다 혹은 대상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비용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선별주의의 경우에는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 되지만 한계는 뭐가 돼요? 여기다 시험에 나온 것만 썼지만 또 다른 한계 선별주의는 뭐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혹은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다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는요 시장에다 맡기면 효율적으로 제공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다 주는 게 보편이다라기보다는 특정 기준에 준하면 모두 주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9세 미만이면 모두 다 아동수당을 주자. 그 다음에 뭐 여성이면 남성이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구학적인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개개인을 추가적으로 더 따지지 말고 모두 주자. 이게 이제 보편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목표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든 해당 기준만 만족하면 다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목표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뭐가 좋다? 운영 효율성이 이게 좋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간편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별주의는 까다롭습니다. 자, 근데 자격 기준 설정이 뭐 9세 미만이면 다 이런 식으로 보편주의는 훨씬 더 자격 기준 설정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행정 절차가 간편하다라는 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효과가 크다라는 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내 돈 냈는데 왜 제가 받아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여자, 수여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세금 내고 모두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게 보편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별주의는 시장에서 스스로 능력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국가가 선정을 해서 그들을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은 자산조사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계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경우는 자산조사가 기준이 되지 않고 진단에 의해서 우울증인 사람을 선별해서 우울증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성과 장점, 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가 되죠? 공공부조가 되는 거죠. 근데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주의는 내가 가난해지면 뭐 국가가 나에게 급여를 주겠지 믿고 그냥 빈곤 아래 떨어져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근로능력을 저하시킨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빈곤의 덫을 유발한다, 빈곤 함정을 유발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혹은 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우리가 수급률이 더 좋은 거 요거 앞에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둘 다 수급권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수급권자들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비율이 더 높은 건 보편주의죠. 왜냐하면 얘는 낙인을 유발하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낙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싫어서 본인이 수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안 받아라고 이제 수급을 거부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출제 사례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급여가 보편인지 선별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사실 거의 매해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별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공공부조잖아요. 그럼 공공부조 제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법제론부터 찍었는데요. 법제론에서 공공부조 5대법 어떻게 외우라고 했나요? 국민의 긴장기, 국민의 긴장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5대 공공부조법의 제정 순서대로 암기하는 겁니다. 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1년에 의료급여법,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 2010년에 장애인연금법, 2014년에 기초연금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5개의 법, 국기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 장애인연금법 모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5개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국기법의 경우에는 급여의 유형들이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이거 법제론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해주 교생의 장자, 해주 교생의 장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국기법의 급여 유형은 모두 다 급여로 끝나는데 하나는 해산급여가 있고 하나는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장제급여가 있고 자활급여가 있죠. 이게 이제 다 국기법의 급여 유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오면 국기법 그러면 선별, 공공부조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그중에서 해주, 교생의 해주, 그 다음에 교생의 교, 장자의 자, 자활급여 안에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단 우리 시험에 자활 나오면 무조건 국기법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별주의 혹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의 긴장기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국기법의 급여 유형을 알아두셔야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죠. 그러면 사회보험은 어떤 게 있어요? 건강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고용보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외에도 국민연금이 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일단 다 보편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수당은 아동수당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부모급여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9세 미만이면 다, 그 다음에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이면 모두 다에게 주어지는 사회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편주의가 되는 거고요.
거고요. 그다음에 1946년에 영국에서 도입한 NHS,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 정책론의 2장에서 정책의 가치에서 결과의 평등이 있었어요. 결과의 평등, 산술적 평등 혹은 수량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 예시 중에 하나로 NHS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모든 국민이. 그래서 대표적인 보편적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에서 5세 아이들 누구나 다 어린이집을 다니든 뭐 유치원을 다니든 누구나 다 공통의 교육 과정이 있고, 무상급식, 의무교육, 무상보육,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에게 해당이 되는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별주의에서 수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인, 스티그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수치심 때문이에요. 이 낙인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인 제도가 낙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 이럴 때는 낙인이 좀 낮아요. 근데 시혜나 자선의 성격이 강한 선별주의는 낙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조사 언제 해요? 선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자산조사는 낙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예요. 자,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자산조사와 소득조사가 있는데요. 자산조사가 소득조사보다 낙인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산조사는 결국 소득과 재산을 다 합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조사보다 더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2011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할당의 원리로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할당 원리는 귀보예요. 귀속적 욕구,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 선별에 해당하는 것을 진단과 자산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별적인 건 자산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선별하여 도와주는 게, 이게 이제 자산조사에 대한 욕구고요. 진단은 뭐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우울증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문가가 필요성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에 해당하는 것 중에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귀속적 욕구는요, 사회 수당에서 보통 이런 기준을 사용하죠. 그래서 9세 미만에 속하기만 하면 누구나, 2세 미만에 속하기만 하면 누구나, 3세에서 5세 사이에 속하기만 하면 뭐 누구나, 이런 것들이 귀속적 욕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집단에 속하기만 하면 기본으로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집단에 속하면 어떤 욕구를 공통으로 가진다라는 전제를 갖는 겁니다. 자, 보상은 어떨 때 해야 돼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 네가 나한테 기여를 했으니까, 기여 혹은 공헌을 했으니까 나도 응당 너한테 보상을 해야지. 야, 네가 나한테 피해를 당연히 입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에게 급여를 제공하는가? 네가 나한테 공헌했잖아. 내가 왜 당신에게 보상을 하는가? 네가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 요런 기준으로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상의 원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제도별 급여 자격 기준 출제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예전부터 최근까지 비교적 다양하게 제도의 급여 자격 기준 출제 사례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세,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경우는 2026년부터는 9세 미만이면 누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령을 따지는 건 우리가 인구학적 기준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회보험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두 가지 조건이죠.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5세 이상 이렇게 연령을 따지는 건 인구학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에게 노인성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문가의 전문적 기준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진단적 구분이 적용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들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각 제도들이 어떤 기준들을 고려를 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고루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험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여기다가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급여예요. 무엇을 제공하는가입니다. 자, 여기에는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둘 사이의 장단점을 절충한 형태가 바우처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증서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것을 이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형태
형태가 있고요. 그 외에 기회 그리고 권력 이렇게 5개의 이제 급여 형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는 이제 현금과 현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우처 자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현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돈 갖고 찾아가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나요? 계좌이체합니다. 자, 그럼 돈이 들어오는 거 남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내가 인출해서 사용을 할 때 이 돈이 내가 번 돈인지 남이 준 돈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낙인이 발생한다 안 한다? 낙인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요.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1000명에게 물건을 다 일일이 배송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1000명을 현금 지원을 한다면 그냥 계좌에 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죠? 행정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운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각자에게 돈을 주고 뭘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걸 네가 사라. 뭐예요?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선택권 달리 얘기하면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현금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돈을 주고 니들이 각자 알아서 사.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현물,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하다 싶은 것을 한꺼번에 생산하거나 구매해서 이걸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개개인이 자신들의 개인적 효용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건 현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뭐가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기준을 두고 정부 차원에서 알아서 구매하는 거, 이거는요 개인적인 효용이 아니라 집합적인 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 그것에 돈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목표 효율성 혹은 대상 효율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쓸데없는 용도로 이 돈이 잘못 사용되는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한다 혹은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 효율성을 높인다. 이거하고 같은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도의 사용을 통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필요한 그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알아서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개별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사면 공동구매 같은 걸 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단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덜 들일 수 있죠. 이런 효과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한꺼번에 구매해서 나누는 경우 공동구매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고 현금은 각자 따로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은 진짜 필요한 그걸 아예 정해서 주는 구조지만 자, 현금은 돈을 직접 주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다 보니 오남용의 위험, 정책 목표에서 엇나가는 방식으로 돈이 사용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급여에는요, 우리가 재화를 그러니까 물건을 주거나 가방을 주거나 빵을 주거나 쌀을 주거나 이런 재화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도 돈 아니고 현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현물 혹은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본 활동을 말하고 특히 서비스는 그렇고요. 어쨌거나 재화도 서비스도 둘 다 현물이기 때문에 목표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통제 효과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제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이나 예방접종처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져서 사실 개인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게 되는 그런 재화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모두 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하면 좋을 것들인데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그거 안 하고 딴짓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치제는 현물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선호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을 더 우선시하는 게 현물이 되는 거고요. 개인의 효용과 선택권을 강조하는 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금에는요. 우리가 국기법의 생계급여는요. 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선정기준이 200만 원인데 그 집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얼마를 준다? 100만 원을 주는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모두 다 급여 유형이 금으로 끝나요. 유족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이제 플러스 반환일시 금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금으로 끝나요. 그거 다 현금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산재보험은요. 급여 유형이 우리가 이제 뒤쪽에 암기 팁을 여러분들 산재보험의 암기 팁을 뒤쪽에 쭉 써놓기는 했는데 자, 요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휴장장유 요상간직이에요. 휴장장유 요상간직, 휴장장유 요상간직, 휴장장유 요상간직 엄청 듣기 싫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빨리 외우세요. 휴장장유 요상간직, 휴업급여가 있고 장례비가 있고 장제급여가 있고 유족급여가 있고 요양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연금입니다. 그다음에 간병급여가 있고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자, 요런 재활급여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얘만 요양급여만 현물이에요. 근데 건강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고 산재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죠. 그죠? 얘네들은 다 우리가 병원 가서 받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죠? 돈이 아닌 걸 받아요. 이걸 현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뺀 나머지 애들은 다 산재보험에서 현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휴업급여, 장례비, 장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그다음에 장제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장해급여예요. 그래서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는 모두 다 현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휴업급여가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의 사업은 크게 이제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사후적인 성격이 강하죠. 실업된 후에 구직급여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실업이 되지 않도록 고용 안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업 능력을 개발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든지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으로 크게 나눠져요. 근데 이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내용이 구직 급여하고 취업 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입냄새 싫어. 구치 싫어 이렇게 외우세요. 구치 싫어. 자, 근데 실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다 뭘 주는 걸까요?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도 취업촉진수당도 얘도 다 돈을 주는 거고요. 원래 이제 구직급여의 조건이 구직활동을 한다라는 조건인데요.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실직기간 동안 원래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필이면 내가 아이를 출산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조건이 되는데 구직급여를 안 줄 수는 없고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 구직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럴 때는 상병급여라는 형태로 구직급여를 주게 됩니다. 다 돈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우리가 요양급여는 기본으로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 받는 현물급여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부득이 치료를 받거나 출산을 하게 되는 사유, 그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는 그 사람이 그 기관에 낸 돈을 현금으로 공단에서 주게 돼요. 이거 현금입니다. 요양비.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는 정말 종류가 많아요. 공단에서 직접 사주는 현물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각자 구입하고 공단에서 돈을 제공하는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현물 같은 경우는 장점을 얘기했는데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현금 급여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기본으로 현물은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물은 목표 효율성은 높지만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선택권은 현금이 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원하는 효용을 잘 만족시키는 건 현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진 걸 주기 때문에 나 이거 싫은데 라는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금은 돈이 그러니까 통장에 꽂히는 과정을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받는 과정에서도 돈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게 너 수급받았지 이런 걸 누구도 알아챌 수 없어서 현금은 낙인을 유발하지 않지만 얘는 낙인을 상대적으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물 출제 사례는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주구장창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고 산재에도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둘 다 이제 아프면 치료받고 입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아픈 이유가 산재사고로 아픈 거면 산재의 요양급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산재사고가 아니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다 기본으로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료급여도 있잖아요. 의료급여도 비슷한 내용이죠. 다만 얘네들은 사회보험이고 얘네들은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공공부조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가사지원이나 간병지원을 받는 건 재가급여고요. 내가 시설에 들어가서 살면서 받는 걸 시설급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네들은 다 가사나 간병 지원을 받는 거지 장기요양 요원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한테 용돈을 주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아니고요. 현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금의 장점은 현금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현금의 장점은 선택권을 보장한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운영 여유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의 가치. 그 다음에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목표율성이 좋다. 즉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뭐 등등등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장단점을 결합한 방식을 바우처 혹은 증서 이용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선택권도 보장을 하면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용도를 벗어나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이 용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바우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용도를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바우처를 정부에서 누구에게 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그럼 수요자는요, 그 바우처를 들고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 중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 나는 여기서 서비스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부과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 즉 누구를 지원하는 수요자를 지원하는 직접 지원하는 이 전자 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를 2007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현물 방식에 비해서 수요자가 용도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 즉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국고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사회복지 공급 기관, 즉 시설들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너희들 실제로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격이나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 니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선택을 받는 거고, 선택을 받은 만큼 결국은 니네들 기관에서 결제한 만큼 우리가 너네들한테 이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단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게 그전에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했는데 이제는요, 근데 수요자가에게 돈을 주고 이제 바우처를 주고 수요자가 다양한 공급자들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급자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뭐를 놓고?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효용, 즉 선택도 강조를 하지만 이 사회적인 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집합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곳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적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을 보면 현금 급여는 선택권, 무제한의 선택권을 보장을 해요. 근데 얘는 선택권을 특정 용도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물보다는 선택권이 좋지만 현금보다는 선택권은 제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급여는요, 계좌에 싸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으로 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이제 이게 되면서 기본으로 이제 그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재정의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요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급기관에서 결제한 만큼 그거를 또 비용 처리하는 절차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리 운영비가 가장 좋은 건, 즉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건 현금이고,
개보다는 이제 행정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수요자가 다양한 공급기관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 공급자도 이 수요자가 마음에 안 들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그거 안 해요. 딴 데로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2011년, 13년, 18년에 3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 더 좋은 건 뭐예요? 선택권, 운영 효율성, 인간 존엄, 자기 결정권 이런 거 낙인을 최소화하는 거 이런 건 현금 입장 그 다음에 현물이 가장 떨어지고 중간에 바우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효율성 혹은 뭐 오남용의 통제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즉 운영 효율성이 낮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현물이고 가장 이제 반대는 현금인데 중간에 바우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회예요. 말 그대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회를 줘야 되죠?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럼 주로는 어떤 기회예요? 교육의 기회. 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싶지만 그 대학에서 자꾸 안 뽑아줘. 그 다음에 취업의 기회.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 안 뽑아줘요. 그럼 주로 이제 대학이나 회사에서 뽑지 않는 이런 불리한 집단 조건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단순히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교육받을 기회가 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 조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차별을 당해왔던 특정의 집단들이 그들도 기본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빈곤층 자녀도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권력입니다. 자, 권력은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급여를 원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급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이제 이사로 참여를 하거나 혹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준다, 권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이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당 체계하고 할당하고 급여의 유형을 봤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재정입니다. 얘를 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돈으로 해요? 자,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예산, 기금, 일반예계, 특별예계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한 번 나온 거는 여러분들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당당하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재원에는 공공재원이 있고요. 민간재원이 있습니다. 공공재원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거 혹은 이거를 평등의 실현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사회적 적절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효과가 가장 큰 거는 일반 예산이라고도 하고 일반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공공재정에서도 떨어지는 걸 조세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재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용자 부담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모금회나 식품 등 기부 활성화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 있잖아요. 자, 이거 민간 재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자신들의 근로자나 혹은 가족에게 주는 복지 혜택들 이거 다 민간 재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친인척과 같은 이제 이런 걸 비공식적 부분이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공부문의 재원 있잖아요. 이 공공부문의 재원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일반 조세, 즉 일반 예산, 일반 조세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다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이걸 국고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우리가 1장에서도 사회복지 정책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사회보험은 국가 단독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부조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 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인데 이 효과가 가장 큰 게 일반 조세 혹은 예산이다라고 일반 예산이다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일반 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재원 중에서도 특히 일반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조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기본으로 일반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율 자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누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세율로 소득일수록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고소득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일수록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누가 이득을 보죠? 저소득자들이 더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조세징수 자체가 무슨 효과가 크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누진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진적이다라는 건 부자일수록 불리하고 저소득일수록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가 특히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누진적이다 혹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비세의 경우는 오히려 누진성이 아니라 역진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부자와 그 가난한 사람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소비세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세금을 이제 우리가 내는 거죠. 근데 그 10,000원이라는 소비세가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담이 덜하지만 오히려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10,000원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소비세는 기본으로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내는 구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진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일반 조세 혹은 일반 예산은 평등을 구현하는 효과가 크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소득 재분배 기능이 크다. 누진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거쳐요.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기초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주로 이제 중앙정부로 갈수록 세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전달 체계에서도 공공전달 체계, 특히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사업일수록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하다. 이게 예산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용도에 따른 구분 이런 거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보험료예요. 사회보험료는 조세는 아닙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구분이 되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강제징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강제징수에 대한 조세징수 저항이 그러니까 이게 그 징수 저항이 조금 더 약한 거 이게 사회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는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회보험은 그래도 내가 낸 그 보험료가 나에게 급여로 돌아온다라는 그게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얘가 징수에 대한 강제 징수에 대한 저항이 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사회보험료하고 이제 그 사회보험료하고 일반 조세의 징수, 강제 징수에서의 또 특히 차이가 기본으로 이제 그 일반 조세, 특히 소득세의 경우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율 자체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예를 들어 12%를 내는데 나는 예를 들어 8%를 낸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뜯어가는 구조가 이게 일반 예산, 일반 조세이잖아요. 근데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이 일정한 거죠. 사회보험료
율 자체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각자의 소득에서 곱하기 10%, 얘도 10%, 그다음에 얘도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그 사람은 10% 100만 원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100만 원이면 그 소득의 10%인 10만 원을 내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100만 원, 얘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저소득층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는 이쪽이라는 거죠. 일반 예산은 아예 세율 자체가 저소득일수록 더 낮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하게 퍼센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회보험료보다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일반 조세가 더 누진적이다, 혹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 혹은 평등의 실현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분배 효과를 보면 정률의 사회보험료예요. 그래서 10%면 1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일반 조세 중에서도 특히 누진적인 효과가 가장 강한 거잖아요. 보다는 역진적이다는 게, 이건 상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인, 그래서 고용주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고소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의 이제 보험료의 실업급여의 실업급여 보험료의 반을 고용주가 내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근로자에게 흘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소득 재분배, 수직적 소득 재분배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정의 세 번째로 조세 지출, 조세 감면인데요. 이거는 돈을 주는 구조가, 이거는 이제 감면을 하는 거죠. 내야 될 세금을 감면 내지는 공제하는 그런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공재정 유형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쪽이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 평등, 사회적 적절성의 실현 효과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 효과 혹은 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요, 낼 게 많은 분들이에요. 낼 게 별로 없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면 혜택 자체가 고소득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예산에 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내지는 역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정 넘어가고요. 민간재정에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돈, 그다음에 자발적인 기부금, 그다음에 기업이 근로자와 가족에게 주는 복지 혜택들 등등등, 퇴직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이용자의 이용료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용료 부담이라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에도 본인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도 예를 들어 재가급여는 급여 비용의 15%를,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설급여는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용료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좀 다른데요. 정액제가 있고 정률제가 있고 연동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액제는요, 똑같은 돈을 누구나 내도록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00원을 내게 하면 상대적으로 그 10,000원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게 저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저소득일수록 부담을 느끼게 돼요. 역진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는 건 누진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정액제는 가장 역진적이다, 혹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률제와 연동제는요, 아까 우리가 사회보험은 똑같이 10%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똑같이 10%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내는 거고,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소득층이 덜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액제보다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건 연동제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비율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은 더 높은 비율로 돈을 내게 하고 저소득은 더 낮은 비율로 돈을 내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동제가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료를 본인이 이제 일부 내도록 하는 것은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당연히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공짜면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안 하고 막 쓰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남용
혹은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돈도 내야 되는 경우면 신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도덕적 해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짜로 이용할 때는 약간 스티그마, 낙인을 받아요. 근데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이용을 하면 그러면 낙인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권리의식을 높여서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액의 이용료, 누구나에게 똑같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제품 배우가가 가장 떨어지죠. 즉 저소득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실제로 저소득자는 그 서비스가 필요해도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 이거 뭐라고 부르죠? 접근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 복지는요. 기업이 그 피용자들, 근로자들 혹은 그 근로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임금 이외입니다. 임금을 포함하진 않아요. 그 외의 급여나 부가급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의 그 외에 이제 재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의 범주적 보조금은요. 사용될 세부 항목을 다 딱딱딱딱 지정을 해요. 그럼 지방정부에서는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 항목별로 그냥 지정된 대로 집행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가 범주적 보조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보조금 혹은 일반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재원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율성이 가장 높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높은 건 일반 교부세가 되고 가장 떨어지는 건 범주적 보조금입니다. 근데 포괄 보조금은요, 그러니까 굵직한 기능은 정해줘요. 근데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마치 현금과 현물을 절충한 바우처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달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당 체계를 얘기를 했고요. 할당,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해 줄까?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줄까? 급여에서 현금을 줄 수도 있고 현물을 줄 수도 있고 그 둘을 절충한 바우처를 줄 수도 있고 기회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긍정적 차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발언 권을 주는 권력을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재원은 공공재정이 있고 민간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딜리버리,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연결 혹은 공급자의 수급자, 그래서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그런 체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자를 이어주는, 그렇죠? 마치 배달의 민족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은 다양한 전달 체계 간 협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면 얘는 시장에서 전달하는 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개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불완전한 혹은 정보가 딸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딱 좋은 거는 그럴 때에는 시장 실패 문제가 나타나므로 그때는 이제 공공부문에서 개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재화 서비스 특히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길버트와 테렐은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잘 구축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유발할 수 있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분열성, 비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 의 4가지 문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분열성, 단편성 혹은 파편화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서로 연계와 협력이 없이 그냥 각자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도 A 주고 니네도 A 주고 니네도 A 주고 너네도 A 주고 근데 클라이언트는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하고 D도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A만 많아요. 이걸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B, C, D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이걸 누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들끼리 서로 연계나 협력이 없으면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과 누락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들을 조직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서비스를 조정 혹은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서비스 기관들이 서로 연계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단편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중. 근데 이제 요 내용은요, 우리 정책론이 아니라 통합성의 원칙은 행정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자기 부담, 본인 부담금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리고 A라는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용 부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 그래서 갔는데 별로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쎄한 느낌.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그래서 나는 휠체어 장애인인데 이제 거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어서 혹은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은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래서 마치 키오스크 앞에서 너무 복잡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결국은 이제 얻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처럼 이 절차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라서예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그 서비스가 있고 나는 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비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비접근성이에요. 너무 멀리 있는 거, 물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시간대가 안 맞는 거, 심리적인 거리감, 그 다음에 서비스 예를 들자면 비용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이용료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정보의 부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너무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서비스에 그러니까 전달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있는데 서비스가 여기에만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얘는 비접근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연속성,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일단 접근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중단되는 거, 중도에 중단이 발생하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비연속성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A 서비스를 받은 후에 B 그리고 C까지는 받아야 돼요. 근데 A는 받았는데 후속으로 필요한 B나 C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A에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버리면 얘는 비연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를 통해서든 절차를 통해서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내가 이런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어디다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곳도 없고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반영을 안 해줘요. 아이씨 너무 무책임한데?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걸 우리가 비책임성 혹은 무책임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공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 체계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공공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하는 건 다양해요. 선택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시장은 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쪽 공공으로 갈수록 특히 중앙정부로 갈수록 사회 통합 효과 혹은 소득 재분배 혹은 평등의 실현이라든지 예산 자체가
기본으로 다른 어떤 예산들보다도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높고요. 그다음 중앙정부는 커버하는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규모가 가장 크죠. 그래서 얘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 용이합니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 즉 국가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민간과 같은 성격이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실제로 수요자들이 이제 그 서비스 정책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요런 특징이 이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시군구가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하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을 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 전달 체계에서 비영리와 영리의 차이는 뭐예요? 수익이 발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둘 다 수익 발생합니다. 자, 근데 비영리 기관은 그 수익이 그 기관의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분배되는 방식이라면, 영리 기관은 그렇다면 비영리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수익이 발생한 수익을요. 그 비영리기관의 목적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게 비영리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예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우리 지역복지론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자, 이 법에 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는데요. 200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이거 무슨 어디 소관이죠? 기획예산처예요. 원래 기획재정부였는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아니고요.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고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에요.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기획예산처 그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얘는 2012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요. 고용노동부입니다. 노동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마을기업은 행안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경제 민영화인데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로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위기 이후로는 얘네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복지국가 시대에 국가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혼자 복지구 장부치구를 다 했다.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국가 역할은 좀 줄이고 나머지 섹터의 역할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 이게 이제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 경제가 되는 거고요. 국가가 하던 일을 민간으로 많이 넘기자. 이게 민영화 혹은 시장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예요? 국가 외에도 다양한 주체, 복지 공급의 다양한 주체들을 수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지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과 민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어떻게 이제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담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너는 이거 포지션을 조금 달리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가는 이런 복지 혼합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민영화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도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법제론의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거기서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이에요. 얘는 사실 출제문 지수가 많지는 않은데 2023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고
되고 그리고 2025년에 잠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에 최근 이슈로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 권한을 재구조화할 때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뭔가 중앙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서 결정하면 다 따르는 걸로 할까?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는 그냥 좀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상시적으로 협력하면 되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중증의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야 돼. 그럼 그때 모이면 되잖아. 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급 기관들 간의 이제 권한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재구조화를 할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는요. 이 공급 기관들과 수요자예요. 공급자와 수요자의 권력을 재구조화할 때 수요자의 참여 정도를 더 늘리자. 이게 이제 시민 참여, 그러니까 수요자의 권한을 좀 더 업시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담 재구조화 전략인데요. 이거는 제가 요쪽에다가 출제 연도를 쓰지 않고 여기다 쓴 거는 그냥 이게 1, 2, 3, 4, 5 중에 보기로 한 번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런 걸 물어볼 때 그냥 끼어 있었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뭐 전문가 역할 부여라고 하는 것은 나랑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개입을 할 때 나는 베트남어를 모르는데 나의 클라이언트는 한국말을 모르는 뭐 베트남 여성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랑 소통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베트남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산 지가 오래된 그래서 한국말 베트남어를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전문가 역할 일부를 부여하자라는 거예요. 뭐 보조 인력이라든지 또래 상담자라든지 도우미 같은 공식적인 직함을 좀 주면서 이제 직위를 부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의 기관이 너무 관료자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냥 다 규정과 원칙대로만 하라.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재량이나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그만두고 별도 개업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전략이 관료적 구조로부터의 전문가 이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들이 있는데 개개인이 각자 자기 나는 A, B, C가 필요해. 그럼 A는 어디로? B는 어디로? C는 어디로? 이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접수 창구를 인테이크 센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모든 개인들이 여기 와서 제가요 이거가 필요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인테이크 센터에서 그 사람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기관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이자. 이게 전문화된 접근 구조예요. 접수 창구를 따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서비스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고인물처럼 그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도태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쟁할 새 기관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새 기관을 전달체계 밖에서 만들고 이게 뭐냐면 이미 전달체계가 있는데 사실 기존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노인 서비스지만 실제로 거기 가보면 너무 노인들 중에서 고령의 노인들만 주로 이용을 한다면 이제 막 노인연기에 접어든 66세나 67세, 70세 이런 분들은 여기에 가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서비스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이제 별도로 구축하는 분리 전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는 경우 지금 여기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치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의미로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서비스 희석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10개의 서비스밖에 없는데 원하는 사람이 30명이다. 이런 경우예요. 그럼 원래는 한 사람당 뭐 예를 들어 10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기본으로 수요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한 3시간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에 인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 혹은 시간 양을 줄이는 대신 이렇게 수요자들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한 전략 이것을 서비스 희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 희석화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제 개인이 받는 서비스의 농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